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선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전해드린 뉴스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낮 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북한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가 사소한 부족함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올해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화성 포병부대와 관련 유사시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날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에서 미사일 외형이 기존 노동 미사일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보도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사일이 스커드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개량형 스커드 ER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일관되게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을 입증한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스커드 개량형 발사 성공이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종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6일 일본 주요 신문은 미사일 3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돼 같은 구역에 낙하한 것은 타격 정밀도가 높아졌으며 중간에 이를 요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총 8차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SLBM 성공 이후 미국 군 당국이 북한 잠수함을 추적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항시적인 핵전쟁 위험이 떠돌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넓지 않은 해역에서 핵 보유국들의 전략 잠수함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전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엄현성 한국 합참차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이 가진 회동에서는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다만 북한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매우 정확히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긴장감을 도발하는 모든 행동들은 문제 해결의 역효과를 보게 될 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5일 중국 항저우 서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안을 잘못 다루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하며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항일 투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꺼내며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거론하며 한중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미국과 필리핀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확정되었으며 백악관은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남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르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중앙 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재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의 핵 개발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한편 사드 한국 배치가 한러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화물 운송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러시아 철도공사 발행 휘슬 신문은 철도공사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올해 라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화물 운송량이 15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샤린 부사장은 라진 핫산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화물 운송 사업의 운송량이 지난해 200만 톤에 달했다면서 올해 라진항을 통해 운송된 러시아 화물은 주로 중국으로 가는 석탄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샤린 부사장이 언급한 라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핫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이를 다시 한국 내 항구로 보내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입니다. 러시아에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화물을 보낼 경우 시간과 비용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동강 맥주와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경흥 맥주 500ml 캔 맥주가 처음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경대 경흥 식료공장이 선보인 500ml 경흥 맥주는 황금색 겉면에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맥주 원료인 호프꽃이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신보는 경흥 캔 맥주가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후 판매량이 계속 올라 7월에는 첫 달에 비해 판매액이 2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남북 장애인 체육계 인사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6일 브라질 리우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6 리우 패럴림픽 북한 선수단 환영 만찬에서 북한 대표들과 한국 교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김문철 위원장은 어서 빨리 북남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는 금강산을 넘어 육로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일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통일 대회합의 성사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북측준비위는 박근혜 정부에게 해내외에 날로 높아지는 통일 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복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일 북한 인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통일부가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부처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개성공단 비대위는 여의도에서 실질 피해 촉구 4차 5개 집회를 가지고 정부가 조만간 공단을 재가동할 생각이 없다면 기업의 실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뉴스 시간입니다. 태영호, 외교관 태영호 씨의 탈북 사태로 북한 붕괴론을 계속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쓴 칼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희 기자는 대북 국제제재 속에 일어나는 북한 사람들의 탈북으로 인해서 북한 붕괴론에 크게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의 붕괴론자들을 열광시킨 것은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 일가족의 탈북이다 라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의 탈북 행렬이 과연 북한 체제 붕괴나 지도자 교체의 전조가 될까? 과거 남북한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칼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박정희 시대였던 1970년대 군에서 군단장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한 뒤 외무장관까지 지낸 최덕신이 평양으로 월북한 사건이 일어났다. 외무부 장관이면 공사는 상대도 안 되는 까마득히 높고 한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70년대 중반에는 실질 권력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간다는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국회의원 김영욱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의 유신 정치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증언까지 했던 예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91년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많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의 해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클라이맥스가 황장엽의 한국 망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까지 건재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조만간 북한 체제 붕괴나 지도자 교체를 가져온다고 미리 김칫국을 마시는 것은 어리석다며 북한은 곧 붕괴한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강대강의 대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입국 사건,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있는데요. 지난 8월 중순에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순차적으로 사회에 배치됐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겨레에서 종업원 중에 지배인 허 씨와의 그 인터뷰가 있었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겨레에서 예. 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다 이끌고 나왔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네. 그죠? 알고 있는 지배인이죠. 그 식당 지배인 허 네. 씨와의 그 인터뷰를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우선 그 해주시죠. 보도 예. 내용은 그 허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자체로 취재한 내용들이 섞여서 좀 있거든요. 좀 구별해서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우선 탈북 과정에 관련해서는 그 한겨레가 직접 이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 이 사실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허 씨가 이제 식당 근무 중에 알게 된 국정원 요원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6만 위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그리고 국정원 요원이 제3국을 통해서 가라는 이런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요원, 그러니까 이 도움을 줬던 요원이 합심센터, 지금 보호센터도 직접 뭐 자주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13명이 이제 말레이시아 공항에 내려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다가 또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말레이시아 특수경찰로 보이는 30명이 호위했다. 뭐 이런 또 취재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국정원과 말레이시아 공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 여권이 마련돼 있었다. 그래서 네. 공항에서 뭐 출국 심사 없이 비행기 바로 탈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가 이제 그 탈북 과정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그 허 씨 지배인 허 씨의 얘기가 아니라 한겨레 자체 취재인 것으로 그렇죠. 보인다 이런 네네. 거고요. 예. 네. 그럼 허 씨는 도대체 인터뷰에서 뭘 얘기를 했나요? 자, 허 씨는 4월 초에 이제 입국했잖아요. 그리고 한 5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 보통 하나원에서 조사받는 뭐 그 교육받는 이런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계속 보호센터에서 있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정착 교육까지 받았다. 보통 우리는 합심센터는 보통 조사를 받는 곳이잖아요. 신문하는 곳이거든요. 진짜 탈북을 한 거 맞냐? 위장 네. 탈북이냐 이런 것들을 가려내기도 하고 교육은 주로 하나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호센터 자체에서도 정책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사 기간은 한 40일 정도. 자기가 이제 책임자니까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합동신문을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받는 기간 동안에 민변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변이 종북이고 나쁘다고 생각했다. 또 종업원들은 민변을 만나면 부모가 연좌제로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자기가 그 기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고 또 들었던 생각이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민변을 만나면 북한에 있는 부모가 연좌제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다 사회로 배출돼서 지금 뭐 통일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것도 얘기를 했나요? 그것도 확인할 수 네. 없는데 여기 통일부나 또 허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 배출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두세 명씩 한 집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이제 그 한겨레의 취재 내용이고요. 네. 자, 비교적 자유롭게 오가는 집에는 허씨에 비해서 여성들이 두문불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취재 내용이고 기사 내용이고요. 허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종업원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 또 밖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공개되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 이것이 허씨 주장이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이것은 여성 종업원들이 방송 등 언론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또 취재 내용이 또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지배인 허씨 말고 다른 이제 소식통에 의하면 여성 종업원 중에 일부겠죠. 아무래도 네. 일부가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언론 등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허씨 말이죠. 지배인. 이 사람이 벌써 그 언론을 접촉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왜 이 지배인이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고 이렇게 됐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지난번에 네.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신보호구제 신청 재판이 있었는데 일단 1차에서는 출석을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이 또 높아졌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또 그 2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사회 배출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국정원이 이 여종업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오히려 더 미궁수으로 들이밀어서 이 사건을 거의 잊혀지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이런 비난이 높아졌고 유엔 인권 기구에서도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허씨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직접 민변을 또 방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네. 방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탈북한 지 한 4, 5개월 된 사람이 민변이라는 곳을 찾아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리도 잘 모를 텐데 또 민변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뭐 종북단체다 뭐 이렇게 세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민변을 직접 찾아간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겨레에 직접 전화해서 이제 인터뷰를 몇 차례 진행해서 얘기를 한 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정원이 관할하는 그 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조사를 5개월 이상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곧바로 사회 나오자마자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만드는데 허 씨가 직접 행동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정원의 그런 국정원으로 쏠리는 그런 의심,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허 씨가 지금 다 무마시키거나 이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관할하에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뭐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허씨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네, 예, 네, 인식하든 그렇죠. 인식하지 못하든 결국은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6만 위안을 국정원이 줬다. 네.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행기 표값. 이 정도는 지금 국정원한테 있는 의혹 중에서 별로 의혹이라고 할 것도 굉장히 없거든요. 예. 작죠.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정도는 그냥 업무 처리 비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사실은 이제 세관서 의혹의 핵심으로 느끼는 자진 탈북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약간 일종의 그 약취 유인이 아니냐 네. 납치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털면서 허 씨의 얘기를 빌면 부모님보다 지배인이 나를 더 믿고 따랐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일종의 이제 한국에 와서는 좀 이런 자기를 지배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런 섭섭함까지 비쳤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말 속에서 국정원한테 향하는 가장 큰 의혹은 약간 좀 털고 가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국정원에서 일부가 만약에 이 중국에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람 그리고 한국에도 같이 들어와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드나들었다는 이 국정원 요원이 한겨레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허 씨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인터뷰가 되고 기사가 될 만한 것이 되는 건데, 그리고 민변도 국정원이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협박이죠, 그건. 네네. 완전히. 요런 것이 좀 보여집니다. 한겨레도 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네. 기사를 보면은 국정원의 극악한 혹시 했을지도 모를 그런 행위에 대해서 면죄비를 주는 방식의 기사 내용이 많거든요. 네네. 소식통의 말 그리고 허 씨의 예. 말 자체를 딱 보면 네네. 국정원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네. 스스로 13명이 스스로 탈북을 했는데 그 탈북의 낌새를 알아차린 어느 유능한 국정원 요원이 접근해서 도움을 준 거라고. 네. 그렇지 되는 않아도 거죠. 이 인터뷰를 갖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국정원이 이렇게 한 거다라는 네. 이제 비난 여론이 좀 일자. 네. 수구 언론에서는 이 인터뷰를 보고선 탈북 돕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국정원이 할 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기사화하고 막 합리화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소식통이 도대체 누군지를 저는 소식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밝혔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익명의 소식통이라든지 뭐 네.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어떤 자의적 의견을 이렇게 기사화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조중동이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네. 외교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게 중국 문제 아닙니까? 네네.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그 탈출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줬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자체로 비행기표를 사서 말레이시아로 갔다. 중국 정부나 아니면 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권이 다 있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했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국정원이 네. 도움을 줘서 했다. 이걸 보면은 지배인 허 씨가 사실을 밝히고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밝히기 위해서 나온 것 같진 않고 약간 합리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레이시아는 이게 외교관계가 될 만한데 네. 그죠? 경찰까지 동원됐으니까 말레이시아는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네. 이제 허 씨가 계속 이제 민변이라든지 언론과 접촉하면서 나온 여성 그 종업원들과 모두 연락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아니다라면서 좀 일부를 좀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죠. 네.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오히려 지금 2-3명씩 별도로 사회 배출했다고 하면 그 총괄을 하는 거는 국정원이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또 지자체에 있는 관할서의 경찰이 관리자가 되거든요. 지금은 예상하기로는 이제 국정원이 직접 관할하는 상태에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 씨가 벌써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민변도 찾아오고 한결이랑 인터뷰도 하고 네. 뭐 이런 종북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요. 그죠. 저는 이 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종북이 뭔지 그것과 연좌제나 이런 것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어떻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였는데요. 예. 이런 정도의 자유로운 것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 모두 다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면 사실 연락이 안 되거나 네. 거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돼야 네, 되겠죠. 최소한. 네, 그럼요. 네. 집단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인도 다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주권방송도 네. 이 여종업원들에 대한 이제 생사 확인이라든지 거소를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지금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이게 우편물이 통지가 왔어요. 네. 제가 뭘 했냐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호법에 따라서는 뭐 보호센터도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신분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신분 무슨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뭐 주민등록 이런 게 발급돼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법적인 절차로 보면은 통일부 장관의 관할하에, 그러니까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오려고 하는 탈북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대구로 가고 싶으면 대구로 가는 거고 서울이면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거지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서울가정법원에다가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를 보내는 거죠. 그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그걸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이제 뭐 그 발급이 되면 해당 지자체로 내려가고 공문이 내려가고 주소지가 정해지고 집을 배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달, 8월달 최소한 8월달에 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하고 통일부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이런 데다가 공개를 요청했어요. 정보 공개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정법원에서는 따로 탈북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게 되면 개인 뭐 신상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고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왜 그러시냐. 그래서 그 여정호분도 알아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국정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답할 수 없다고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그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여기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국정원 관련한 것은 답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실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저희가 대변인실에 전화를 해서 신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이 8월달에 7월달에 몇 명이 그거를 신청했냐 통일부 장관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또 이제 종업원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공문을 또 보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으면 내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공개를 할지 말지 뭐 어떻게 알려주지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인가요 정도에 보냈거든요.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 답은 없고 그래서 이따 또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통일부가 통일 장관이 이들의 13명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행 책임자죠. 가정법원에다가 그 자료를 보내는 책임자가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완전히 위법한 상황이 되는 거고 여전히 국정원 관할하에 있는 것이라고 더 확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앞으로 좀 이 사건이 계속 이렇게 미궁 상태가 아니라 좀 빨리 좀 밝혀져서 남북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알려졌으면 합니다. 방송 통해서 하나만 그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페이스북에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자유로운 의사로 내려왔고 자유로운 상태로 지금 배출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벤 허 씨도 인터뷰에 직접 했고 그래서 저희도 13명에 대해서 허 씨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13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언제든 할 수 있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가능하고 음성 변조 가능하니까 신변 노출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저희랑 인터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다 보실 거기 때문에 네네. 특히 국정원에서 보실 거기 때문에 저희랑 인터뷰하면 거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 주권 방송으로 연락을 해 오시면 남북 해외에서 궁금해하신 동포 사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오히려 알려드릴 수 있고 또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 조미료 시간입니다. NK투데이의 문경환 기획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방송에서는 페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리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다양한 회담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페리 프로세스가 나오고 나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들이 쭉 진행이 됐고요. 1999년 9월 17일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완화 내용은 나중에 발효는 나중에 되는 거죠. 99년 11월 15일부터 베를린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12월 달에는 2000년도 미군 유해 발굴 협의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으로 넘어와서 2000년 1월 달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또 열렸고요. 3월 달에는 북미 테러 회담이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북미 핵 회담이 로마에서 열렸고요. 6월 19일 날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실제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제5차 북미 미사일 회담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고 7월 28일에는 북미 간의 첫 외무장관 회담이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북미 간의 테러 회담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죠. 9월 28일에는 북미 간의 통합 의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테러 문제, 미사일 문제, 핵 문제가 다 따로따로 논의가 됐다면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좀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000년 10월 6일 날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북미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미국이 지목을 하고 있었고 북한이 테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성명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모두 테러 방지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테러 지원국의 그런 멍해를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곧바로 10월 9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특사 자격으로 간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가 됐고 10여일이 지난 10월 23일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북미 공동 커뮤니케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2000년 10월 달에 발표했던 북미 공동 커뮤니케는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해서 발표했던 여러 합의 중에 가장 진전된 형태의 합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한 제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 커뮤니케 이렇게 했고 커뮤니케란 말을 사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언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선언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선언은 좀 특이한 게 다른 일반적인 선언은 항목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건 그냥 쭉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하나의 글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환경이 변화됐다. 이걸 서로 이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서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보장 체계로 바꿔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공식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위해서는 사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가 있다라는 걸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을 선언을 했고 과거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있었던 북미 공동성명, 94년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 원칙에 기초해서 상호 신뢰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했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정립을 하자. 그리고 외교 접촉을 계속 유지를 해서 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혜적 경제 협조와 교류 발전을 통해서 동북아 전반의 경제 협조를 확대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경제 무역 전문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상호 방문하자. 이런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사일 문제는 이미 그 전에 북미 간의 미사일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사일 관련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이 얘기한 건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결국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북에서는 그게 아니고 미사일 관련 협상이 모두 결렬됐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기도 했었죠. 다섯 번째는 금창리 지하시설 접근이 미국의 우려 해소에 유익하였다라는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창리 문제가 이때는 이미 1차, 2차 조사가 다 끝난 상태였던 거고 미국이 금창리에서 아무런 이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주의 협조를 더 강화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 의약품 지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북한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미국 역시 한국전쟁 시기 미군 병사 6월 발굴에 대해서 북한 측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6일에 테러와 관련된 공동 성명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양국이 테러를 반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대화를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하는 걸로 그런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오늘날 그리고 이후에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북미 간에 있었던 합의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합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나오고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미 간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매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면서 이런 합의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북새통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NK투데이의 우리 이동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나고 신기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까? 채용문화 네.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 네네.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요 일주일 상간에 쓰신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네. 장관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약간 진통이 있었죠. 진통이 있었다면 그것과 좀 대비되게 같은 시기에 참 공교롭게도 북에서는 2명의 장관이 처형됐다. 네. 뭐 이런 보도를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만 유독 네.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그것도 뭐 매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뭐 자세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네, 뭐 그렇죠. 졸았다거나 이런 뭐 안경을 닦다가 그랬다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도 매우 무슨 잔인한 방식으로 뭐 공개 처형됐고 막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딱 공교롭게도 그런 인사청문회 관련한 시기에 한쪽에서는 인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곳도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갔는데 그 관련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네.
좀 뭐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걸 떠나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네. 관련한 보도들을 이런 취지로 좀 쓰신 것 같은데 전 매우 흥미롭게 읽었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그죠 우리 이동훈 기자님이 우리 북새통 준비하는 거 말고도 참 많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기사가 참 아까운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개 처형됐다. 고사포로 죽었다. 막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소식통 알 수 없는 이 소식통에 의거해서 대대적으로 한국에서 막 언론 보도가 돼요. 네. 네, 내노라 하는 어떤 그 통신사라든지 이런 전부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동훈 기자가 나름의 연구와 고민 속에서 쓴 기사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 주권 방송 같은 데서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보기조차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뭐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네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요. 네. 일단 뭐 진행 과정 살펴보면 이 뉴스는 8월 3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의 농업과 교육 정책을 담당해온 장관 2명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불경과 반혁명 등의 제목으로 8월 초에 공개 처형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은 처형된 농업상은 지난 4년 동안 내각의 농업 문제를 책임져온 황민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추진해온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대한 정책 도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6월 말에 일단 교체가 됐고 8월 달에 처형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상의 경우에는 이영진이라고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석상에서 꾸벅거리며 졸다가 괘씸죄를 샀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행이 됐고 보위부 집중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수령 모독과 비리, 부패 등의 여러 가지 제목이 드러나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교육상이 이영진이 아니라 김영진이다. 이런 얘기가 주장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처형된 사람은 농업상과 교육성의 간부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아니라 간부다. 그리고 그 간부 둘 사이는 친구 사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황민 농업상의 경우 아닌 것 같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영진과 김영진의 이름의 인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처형선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몇몇 언론에서 김영진이 아니라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됐다더라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30일 날 통일부가 전격적으로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됐고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혁명화 교육 한 달 받았고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 부장이 혁명화 교육 중이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애초에는 농업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뭐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네. 이렇게 두 명이 처형됐다고 이제 공개 처형됐다 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정부 당국자는 이 보도 관련해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다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통일부가 확인한 것은 그래서 내각 부총리와 당 부위원장 네. 그리고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네. 이런 이 세 명이 지금 처형되거나 아니면 혁명화 교육 중이다 뭘 이렇게 받거나 뭐 받았다. 예,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거 다 어떻게 확인이 그래서 결국은 뭐 이후 또 이어지는 보도가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여기까지만 나오고 나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는 이미 처형된 사람이다 이렇게 거의 된 것 같고요.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통일부 전선부 사업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혁명화 교육 받은 다음에 복귀했기 때문에 더 강경한 어떤 대남 정책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도 있었고요. 제1부 부장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부의 말이 맞다라는 걸 전제로 한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첫 번째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는 아예 뭐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도 첫 번째 보도니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가 농업상이라고 한 황민이라는 사람은 2012년 10월 4일에 농업상으로 소개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농업상을 지낸 사람이죠. 근데 2013년도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리철만이라는 사람이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농업성 부상이 됐다라는 보도가 2014년에 있었거든요. 농업성을 하다가 농업상 부상이 된 사람인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농업상 다시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네,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농업상이 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3월 5일 날까지는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6월 말에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 고인호라는 사람이 새롭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황민이라는 사람이 농업상이 되려면 3월 달 이후에 농업상 임명이 된 거고 6월 말에 잘린 거죠. 그러면 정책 도전할 새도 없었겠는데요. 그죠? 근데 일단 네. 농업성 부상이었기 때문에 정책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농업상이 되려면은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당신이 하라. 이런 식으로 뭐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 이 검증이 됐던 건데 4년 동안 검증이 된 사람을 3개월 만에 갑자기 잘랐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혹시 거죠. 여기에도 검증을 하지 않고 가는 건 아니겠나요? 글쎄요. 네, 그거 하여튼. 근데 검증을 일단은 하겠죠, 당연히. 네네. 뭐 중요한 자리니까. 그럼 교육상 네. 문제도 있었죠? 네. 교육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영진이거나 이영진이다, 김영진이다 이랬는데 네. 일단 통일부에서도 이런 사람 없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근거 없는 얘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교육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는데 이게 2013년 이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교육부문 직책으로 뭐가 있냐면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이게 하나가 있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 관련한 직책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상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최초 보도에서는 교육상이 처형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직책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했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의 이름은 김승두라고 하고 고등교육상의 이름은 태영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진 또는 김영진과 이름이 비슷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낸 보도가 아니냐라고밖에 평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수습 단계가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일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각 부총리가 처형됐다는 걸로 네. 넘어가면 요 정보에 대한 거는 어떨까요? 후속 보도는 없는데 어쨌든 통일부까지 나서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통일부 발표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8월 31일 날 한겨레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발표가 첩보 수준을 넘어 크로스 체크된 정보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집행되었다고 한다 또는 처형받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간접 화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네.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 부총리가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당시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것이 발단이 돼서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반당, 반혁명 분자, 현대판 종파 분자로 낙인 찍혀서 7월 중에 총살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김영진 부총리는 3일 후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평양시 경축대회에 주석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자세 불량으로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3일 후에 있었던 이 경축대회에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사실상. 네.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주석단에 올린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게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떤가 보면 이분은 이제 혁명화 교육을 한 달 동안 한 받았다. 달 동안 받았다. 예, 이렇게 7월 중순부터 예.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받았다라고 통일부가 밝혔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는 조사를 받고 있어야 되겠죠. 조사 중이었거나. 그런데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직책을 가지냐면 7월 9일 날 남북해외 연석회의 북측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저한테 통- 편지 예. 보내신 분이네요. 네. 통일 콘서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네네. 이 북한에서 연석회의에 관련해서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 위원장을 맡을 사람을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거의 한 달 동안 언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인데 이 기간에 혁명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석회의 사업에서 힘을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카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이제 통일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 정부 부처인 그리고 그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서서 이렇게 확인되지 못하고 크로스 체킹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네. 이런 정보를 사실 보도처럼 이렇게 하면서 앞서서 이렇게 뭔가 남북 관계에서 어떤 모종의 되게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까운 네네. 거고 네. 너무 쉽게 언급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형됐다가 다시 되살아온 네. 환생이죠, 환생, 부활.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몇 네네. 분 계시는데 네, 지금 당 부위원장 하고 있는 그 최룡해 부위원장도 그렇고 황병서 부위원장도 그렇고 처형됐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뭐 금방 아니었다 뭐 해서 금방 다시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실이다라고 확인했다가 아닌 걸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2016년 2월달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달에 그때 당시 리영길 총참모장이 처형됐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5월 10일 날 리영길 총참모장이 직책은 달라졌죠.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됐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기적이죠, 기적. 부활의 당대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3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 언론에서 처형됐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정원에서 그게 사실이다라고 확인했었는데요. 모란봉 악단이죠. 네, 모란봉 악단의 단장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실이다라고 확인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쨌든 카더라 그래서 누가 막 고사총 뭐 아니면 사냥개에 의해서 막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 됐다, 네. 아주 잔인하게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면 그만인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대북 악감정을 막 만들고 주입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이제 다시 정정 보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보도들이 막 나오는 게 이런 건 너무 쉽게 내보낸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개가 물어 죽였다더라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이제 그건 너무 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좀 나쁜 걸 뒤집어 씌워야 되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가 통일에선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런 네네. 보도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처형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네. 실제로 처형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는 살아 있는지 아니면 부활을 했는지 이건 알 네. 길이 없습니다만 좀 더 좀 뭔가 침착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네. 지금까지 예로 보건대 이런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역시 남북 관계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좀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에 근거해서죠. 북의 이제 체육과 관련해서 네. 스포츠 생활 네. 어떤가를 좀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또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제 체육 문화생활 얘기를 하려니까 최근에 또 올림픽이 있었고 그죠? 네. 패럴림픽도 있고 그래서 북이 올림픽에 이번에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도 다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 결과가 어떨지 저는 워낙 스포츠 이런 거 관심이 없어갖고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유심히 봤었는데 북한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 런던 대회에서는 역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면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는데요. 금메달 숫자로 따지면은 런던 때보다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메달 개수로 보면은 런던 때보다 오히려 낫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그 북한에서 환영 대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달리스트들이 함께 사진 찍은 건데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사격에서 동메달 딴 김성국 선수, 그다음에 역도 여자 75kg 이상급의 김국향 선수, 역도 여자 75kg급의 림정심 선수, 체조 도마 부문에서 금메달 딴 리세광 선수, 역도 남자 53kg급의 엄윤철 선수, 여자 탁구 단식에서 동메달 딴 김송희 선수, 역도 여자 63kg급의 최효심 선수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네네. 어떤 선수들이 메달 땄는지 말씀드리면 림정심 선수와 리세광 선수가 금메달 땄고요. 엄윤철, 최효심, 김국현 선수가 은메달, 김성국 선수와 김송희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네. 아니 이게 한국의 기존 그 고정관념에 따르면 이분들 빼놓고는 다 탄광에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용소 가든지 네, 그런 일은 없다 그러죠. 그런 논란이 이번에도 있었죠. 뭐 사진을 그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사진을 함께 찍었으니 뭐 처벌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우리 당연히 체조 아닙니다. 선수들 네. 예. 홍은정 선수가 그 대상이었는데 홍은정 선수는 그 리세광 선수가 금메달 따기 전날에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러면은 그런 고정관념에 따르면 아니 남조선 사람과 대화를 하고 메달도 못 땄으니 당연히 바로 소환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음 날 리세광 선수 응원을 왔더라고요. 아,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실제 그런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네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북에서도 체육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어떻게 좀 중시하고 이런가요? 워낙에 이제 우리 사회 고정관념 먹고 사는 거 바빠서 네. 뭐 체육 문화생활 이런 거 하겠냐 이런 것도 있고 좀 또 아무리 또 이제 이런 거 보고 이래도 저 보여주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어쩔 수 네. 없는 건데 뭐 일단 그럴 한번 수도 그렇게 보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실제로 북에서는 체육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를 하고 특히 체육의 대중화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라선시에 있는 체육관인데요. 저 체육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라선시에서 체육관 만들었고요. 연합뉴스 TV 보도군요. 네, 연합뉴스 TV에서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한 걸 저희가 네. NK투데이에서 보도를 한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네. 이 라선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농구, 배구, 정구, 탁구,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 500석의 관람석과 건강운동실, 그다음에 청량음료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운동실, 네, 그러니까 예. 그 운동기 가져다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헬스기구나 네,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렇고 네, 청량음료점에는 맥주가 있나요? 그럼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아가지고. 농담입니다. 청량음료라고 해서 하길래. 그리고 2층에는 전자총 사격장과 전자탁구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락도 즐기고 체육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 라선시에서 만들어진 걸 보여드린 건데요. 이 라선시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체육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체육관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사진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평양이라든지 청진, 함흥, 해산, 신의주 뭐 이런 전국 각지에서 이런 체육관이나 농구장, 수영장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90년대 갔을 때도 이제 롤러스케이트 같은 네. 거 그때는 롤러스케이트였죠.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 탈 수 있는 네. 곳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갔다 와서 찍은 평양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스케이트보드와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네. 시설들이 막 있더라고요. 네. 실제 북에서는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롤러 스케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상당히 많이 즐기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걸 보면서 뭐 같이 즐기는 사진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뭐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런 것들도 진짜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들이 올해 5월 30일 노동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체육관, 농구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650여 개가 새로 신축되거나 보수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 각지에 거의 시도별로, 군별로 이렇게 한 개씩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의무교육 기관에 가장 중요시하는 그
교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 이제 악기를 하나 다루는 거 그리고 체육 특기를 하나 또 하는 것 네. 이렇게 두 가지 예체능 분야에서 이 두 가지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지금 의무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취약전 1년부터 네. 그죠? 지금은 취약전 1년부터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실제로 많이 체육이나 이런 것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네, 큰 대형 경기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네. 그 최근에 북한에서 대형 경기장도 많이 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인데요. 이 경기장이 2014년에 개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 5.1 경기장은 1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고 체육 행사 이런 거 외에도 아리랑 공연이 열리던 곳이기도 하죠. 네, 제가 저기서 진통했습니다. 네. 이제 저기 같은 경우에 이제 15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저기서 얼마 전이죠. 8월 28일. 네. 네. 북에서 이제 청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청년절 축제를 저기서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이름이- 언론에도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그 네. 행사를 마치고 횃불 야외를 진행을 네. 했죠. 그 불꽃놀이도 저기 앉아서 막 네. 하고 했는데 사실 5.1 경기장은 노동절 메이데이죠. 메이데이를 기념해서 북에서 국가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체육 문화 시설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기가 능라도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동강 가운데 있는 능라도.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겉에서 보면 저게 5.1 경기장 노동절 이런 이름하고 좀 어울리지 않게 연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연꽃 같아서 저기서 이제 북녘의 동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대동강이 사실 매우 물살이 거친 강이거든요. 대동강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뭐 서해관문 만들고 이러면서 물살이 좀 잔잔해지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하고 그래서 잔잔한 대동강 위에 능라도가 꽃잎이라는 거예요. 연꽃잎이고 그 위에 앉은 그 5.1 경기장이 연꽃이다. 연꽃 같지 않냐. 그리고 거기 대동강 철교가 또 하나 근처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연꽃의 줄기 같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거기 사람들이 조금 달라 보이는 시적인데 이렇게 보였던 네.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몰랐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5.1 경기장 2014년에 개건을 해서 좀 이제 했는데요.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교체를 하고 내부 모습이나 이런 걸 보시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자주 다니신 분이라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진들을 쭉 보시면서 북한의 5.1 경기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식콜이라고 써져 있네요. 휴식콜. 영어를 썼단 말인가요? 근데 한글로 써져 있지만 휴식콜이라고 써져 상당히 있는데 놀랍습니다. 휴식장이라거나 상당히 놀랍네요. 휴게소라거나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예, 5.1 경기장 개선이 이렇게 끝났고 지금은 김일성 경기장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경기장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경기장 개선 작업을 한 노동자에게 감사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보도도 막 이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북에서 체육의 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날에는 아침 체조와 딴 달리기를 의무화하고 있을 정도로 이건 너무 슬프네요. 체육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요. 또 이게 어쨌든 일요일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집단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또 이것도 글쎄 길들여지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싫을 것 같거든요. 움직이는 거 워낙 싫어하니까.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업간 체조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네. 기업소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일 중간에 몸을 풀어주는 뭐 이런 걸 업관 체조를 하고요. 네.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2교시 마치고 나서 그 업관 체조, 어린이 업관 체조를 다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걸 보니까 근데 그게 무슨 국민 체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좀 약간 다채로워요. 네. 국민 체조는 구령에 맞춰서 이제 체조를 하는 건데 북한의 업관 체조 같은 경우는 노래 가락에 맞춰가지고 체조를 하고 그 동작도 매우 그 춤이에요. 춤. 춤에 가깝다. 업간 체조라기보다는 댄스 시간.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몸을 풀어주고 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체육의 날 말고도 매해 7월에서 8월까지는 해양체육월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해양 체육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동강을 수영을 건너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다채로운 그 해양 체육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다 수영하는 거죠. 본 것 같아요. 대동강 도하 그 네. 네, 수영 대회 이런 거를. 네. 예, 그렇군요. 요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올 봄이었죠. 올 봄에 평양에서 마라톤 대회가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1000여 명이 그렇죠. 참가해서. 역대 가장 많이 참가했었다죠. 네, 그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못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북녘의 모습을 달리기 자체보다는 북의 거리를 뛰면서 사람들 만나고 좀 사진을 많이 찍고 싶었는지 네. 참 많은 사진들이 왔던데 좀 네. 준비하셨나요? 네, 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진짜 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북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언젠간 저희도 참가를 해서 좀 자유롭게 북측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참가해서 꼭 꼴찌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일 오후 7시 30분 사드 성주 배치 발표 및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60곳 평화행동이 진행됩니다. 서울 평화행동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0일 저녁 5시 광화문 4.16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만인대회가 진행됩니다. 네, 통일 콘서트 어느덧 18회까지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너무나 즐겁게 보내시고요. 즐겁게 보내기에 너무 무거운 많은 화두들이 지금 던져져 있지만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그래도 따뜻한 마음 나누시고 저희는 그래서 추석 명절 때문에 한 회 쉬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축하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